9월 21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곳 많습니다. 경북과 전북은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그리고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강한 바람도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공기도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아침에도 선선했는데 낮에도 서울, 대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핫 키워드 3가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고요. 곧 개봉 앞둔 추석 대목 영화 3편도 저희가 맛보기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예매권 드리는 깜짝 퀴즈도 2명씩 뽑아서 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오늘도 상클 함께 해주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선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첫 번째 도시락 이슈 듣기 전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한 대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기지 내에서 이륙을 하던 중에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실탄 6발 쐈다입니다. 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차량 17대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 6발을 쏜 뒤에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생생한 영상 보시죠. 네, 회색 SUV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달립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따라붙자 불법 유턴을 해가면서 도망쳐 가는데요. 자, 결국 도망친 곳은 한 오피스텔 주차장입니다. 자, 멈추나 싶던 차량 3단봉을 든 경찰이 다가가자 갑자기 후진을 하죠. 주차된 차들을 아랑곳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 뒤를 경찰들이 아슬아슬 쫓습니다. 지금 경찰차도 부딪히네요. 네, 경찰차에 막히자 속도를 높여 달려드는 모습인데요. 앞 범퍼가 망가져도 멈추지 않고 모두 3번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방금 총소리가 들렸죠? 예. 아, 그렇습니다.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탕탕탕 소리가 났습니다. 네. 자, 앞서 도로 상황 지금 보면요. 14km가량을 도주했다고 하네요. 지금 어두운 밤인데 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와서는 이 차를 가로막은 경찰차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무고한 그냥 주차돼 있는 차까지도 막 부딪히고 이렇게 도주를 시도했는데 경찰이 저렇게 따라 붙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려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 도로에서도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렇겠죠. 자, 이 운전자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밖에 실탄 6발을 쏜 뒤에야 추격전이 끝난 상황인데요.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서 2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쫓아오는 게 무서워서 계속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취난동에 망가진 차 17대, 차량이 17대가 망가졌고요. 차주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들어보시죠. 네. 친구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쪽 뒤랑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위까지 싹 들이대신 거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근데 또 경찰이 최근에 흉기난동을 포함해서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그렇게 밝히고 난 다음에 직접 실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또 총소리가 들렸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 보면 테이저건을 이제 위협하기 전에 유리창을 직접 깨고 들어가는 그런 경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경찰이 지난달 4일에 이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서 총기 사용 지침을 강화한 특별 치안활동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첫 번째 총기 사용 사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실탄 6발과 공포탄 2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직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테이저건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019년에도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는 운전자는 네. 그냥 정말 도로를 달리는 폭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진짜 정말 다행인데 경찰이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정말 자기 스스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좀 실천해야겠습니다. 정말 그냥 무고한 다른 행인이나 다른 차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저런 행동은 좀 안 보길 좀 바랍니다. 네네. 경찰이 실탄과 공포탄과 테이저건까지 썼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신발로 직원 때려입니다. 자, 지방의 한 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내뱉고 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자, 복도에 선 남성들에게 한 60대 여성이 뭔가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다가 또 잠시 후에는 훈계를 하는 모습이 이어진 뒤에는 갑자기 신발을 벗죠. 갑자기 남성을 때립니다. 네, 또 다른 남성이 말리자 역시 신발로 가격을 하죠. 화가 안 풀렸는지 어깨로 밀치고 발길질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때린 사람 그러니까 축협 조합장이 막 뭐라고 하니까 직원들은 항의도 못하고 저렇게 열중셔 자세로 그냥 맞고만 있는 상황이네요. 발길질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때리는 사람은 전북 순창 축협의 60대 조합장이고요. 맞는 사람은 40대 직원들입니다. 무슨 뭐 조직폭력대 모습도 아닌데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때리고 밀치는 폭행은 계속 이어지지만 직원들은 열중시어 자세로 들을 뿐입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지금 2004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생활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모멸감 엄청났죠. 와, 2004년에 입사를 했으면 20년 정도 근무를 하신 직원이 지금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직원 입장에서 저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네, 지금 저 장소가 앞에서 잠깐 보였지만 식탁들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요. 축협이 운영하는 한우식 전문 식당입니다. 단순히 때린 것뿐만 아니라 당장 이들에게 사표를 쓰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가 사비 안 쓰면 내가 그만하니까 삽살 들고 서 챙기세요. 아니 누군가의 그 소중한 가족들이잖아요. 네. 저 직원들도. 근데 영상 보면은 뭐 뒤에서 발로 차고 신발로 바닥 치고 몸 때리고 막 이러는데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저 행동들. 그래서 조합장 도대체 왜 저렇게 폭력을 휘두른 건가요? 자, 일단 뭐 모습에서도 보이지만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조합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음주운전 사례도 있지만 이 술이 계속해서 뭐 참 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라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자, 이 시각 당일 밤 11시거든요. 당일 밤 11시에 문 닫은 식당에 와서 불을 안 켜준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 점검을 한다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인 폭행이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을 만난 조합장의 해명 들어보시죠.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잊었던 것 같아요. 직장 문화가요. 조합장 뜻에 따라야 하는 무소불위 권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방금 두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 지회장 유대영 지회장님의 목소리였는데 앞서서 이제 조합장 그 가해를 했던 조합장은 술을 한 잔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술 때문에 술만 탓하기에는 뭐 어떤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직원들을 혼냈습니다. 폭행당한 직원들은 당시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도 못했고요. 밤 11시에 불 닫고지 문 닫는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이라고 말했지만 평소에 갑질 문화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상급자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으로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 직원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다시 봐도 정말 그냥 쭈뼛쭈뼛합니다. 제가 저 입장이었다면. 맞은 저 직원분들의 가족이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합장 JTBC 취재진 만났지만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저 영상을 보고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은 부결 호소 28표 어디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28표 찬성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긴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게 석 달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요거 이제 공개 발언이니까요. 잠깐 그 장면 보고 오죠. 예.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렇게 밝혔는데 스스로 한 이 말을 어제 SNS 글을 통해서 좀 뒤집은 셈입니다. 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결시켜 달라 이렇게 입장을 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죠.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 가결 주장이 나오자 예. 본인이 직접 부결 입장을 밝혀서 이 분위기를 굳히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 단식을 한 것도 궁극적 목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결국 오늘 오후에 있을 이 국회 표결.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릴 걸로 보이는데 이 민주당에서 몇 명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죠? 네, 대략 28명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요. 현재 출석 가능한 재적 국회의원은 295명입니다. 모두 표결에 참석할 경우 148명이 가결을 던져야 통과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최소 120명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이탈해서 가결을 던져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또 피하기 어려울 거고요. 또 반대로 가결되더라도 당이 분열돼서 큰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도 당내에서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이 대표의 어제 그 부결 요청과 또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릿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에서 판치는 한국 드라마 훔쳐보기입니다. 요즘 OTT 디즈니 플러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죠. 무빙입니다. 네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무빙이 중국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OTT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가 없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의 서비스 대상 국가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국가가 아니니까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걸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한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데요. 보면 무빙의 리뷰를 볼 수 있는 전용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훔쳐보면서 당당하게 평점까지 매기고 있는 건데요. 근데 또 무빙의 평점이 좀 높아요. 10점 만점 중에 8.8점. 리뷰 수는 3만 8천여 개나 됩니다. 이를 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요.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중국은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뻔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몰래 뭐 훔쳐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놓고 그냥 하는 행동 자체가 리뷰까지 하면서 평점도 매기고 이게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 지적 재산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도화해서 당당하게 비용을 받든지 좀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K 콘텐츠 너무 재밌죠.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지불하고 보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도 어차피 K 문화가 좀 인기가 있다는 거네요. 아, 그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웃어야 누리꾼들도 할지. 비슷한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누리꾼들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엄연한 도둑질, 중국 당국이 막아라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앞차에 툭 비틀거리던 운전자 찾아요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들이 신호대기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블랙박스 차량이 살짝 흔들립니다. 뒤에서 살짝 부딪힌 건가요? 이 옆 차들은 좀 이동을 하는데 이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때 뒷차에서 운전자가 이제 내립니다. 이 남성 내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운전자가 내리고요. 남성이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까딱 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막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아요. 어머. 그리고 차문을 겨우 잡으면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운전자 상태가 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머, 상황이죠. 네. 네, 이 영상을 올린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이자 글쓴이는 뒷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고 바로 경찰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뒷차 조금씩 후진을 하더니 도주했다고 어이구. 하는데요. 또 사고 전부터 저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을 했고 당시 운전자 상태가 온전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조사해보니 차주와 운전자가 달랐고요. 또 운전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 운전자를 못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블랙박스에 얼굴 명확히 찍혔으니 곧 잡힐 거다.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분노 담아 아이폰 내동댕이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애플 매장 앞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손에 든 아이폰을 세게 내던집니다. 한 번으로 부족했는지 던지고 또 던지는데요. 휴대전화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이 남성은 중국의 유명 배우 류진으로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수리비에 화가 나서 이렇게 아이폰을 던져 박살낸 거였습니다. 苹果的这种霸道的行径啊，既当选手又当裁判的这种行为非常霸道，非常傲慢、霸道、无理。 无奈啊。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류진은요, 1년 19일 동안 사용하던 아이폰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고 당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를 맡기고 며칠 뒤에 애플 측으로부터 휴대전화가 무단으로 개조됐다며 수리비 125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류진은 아이폰을 개조한 적이 없다며 항의를 했고요. 결국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애플 매장 앞에 가서 휴대전화를 내동댕이 친 겁니다. 누리꾼들은 아이폰 15 출시 시점에 이런 영상이라니 의심스럽다. 아이폰 수리비가 너무 비싸긴 하지 라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림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그리고 메일 주소로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상크림 뽑은 광크림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계가 주목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먼저 보시죠. 이번엔 금리 동결, 뒤에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금리 회의, 통화정책 회의, 우리의 뭐 금통위 회의 같다고 표현을 하죠. FOMC 회의라고 하는데 네. 오늘 새벽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실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뭐 조금 있다가 하나씩 내용을 보겠지만 내용은
우리 기대를 좀 저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쯤에서 멈춰주기를 바랬는데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의 9월 FOMC 회의 내용을 좀 보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금리 뭐 예상대로 5.5%, 그러니까 5.25에서 5.5 레벨을 동결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결 예상치가 10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한다는 것은 뭐 아주 중립적인 재료였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올 점도표 또 새벽에 나왔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었다. 네. 결과는 동결인 건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좀 놀랄만 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했고요. 다음도 혹시 준비돼 있나요? 인플레이션 하락해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돈을 좀 묶어두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앞으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소개된 이 두 발언은 실은 늘 하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에서는 그래 했었는데 시장에 집중했었던 것은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유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 소비자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실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는가. 이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노동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지금 노동시장이 좀 힘들어지고 있어. 나빠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를 못 올리니까.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 노동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뜨겁다.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긴축을 더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봤는데 유가라는 게 변동성이 있다, 높다. 그래서 당분간 유가가 올랐지만 지켜보겠다. 그리고 연준은 실은 유가와 먹거리 가격을 뺀 근원 물가, 근원 PCE 물가를 보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한 번 더 명확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유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6월에 배럴당 67달러였던 WTI 기준으로 유가가 거의 석 달 새에 30% 가까이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뭐 나아가서 제품까지 따지면 40%잖아요. 유가가 올랐으면 무조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되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저 유가는 변동성이 크니까 저거 뺀 물가, 근원 물가에 집중하겠다. 이것은 나름 호재이기는 한데 그러나 오늘 지금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하고 뉴욕 증시도 하락한 채 끝난 것이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올해, 내년, 후년에 연준은 어느 정도의 금리를 맞출 거라는 이제 점을 찍어서 나오는 이제 그 예상치가 있는데 올해에 대해서 여전히 5.6%, 즉 5.5에서 5.75에 거의 18명 중에 12명이 점을 갖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5.5잖아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 점. 그리고 내년 후년에 대해서도 시장은 금리를 좀 낮추기를 원하는데 좀 조금밖에 안 낮추는. 그러니까 인하 폭도 굉장히 낮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 미국 경제겠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투심을 굉장히 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분간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노동시장인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이게 참 bad is good인데 나빠져야 그렇죠.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로직, 이런 논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조금 올릴 거예요. 점도표상에 점을 많이 찍었다. 이 정도의 감을 갖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증시 전반적으로 전망해봤고 두 번째 키워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열어주시죠.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 주식이라는 게 생겨났을 때는 핵심은 배당이었습니다. 배당은 뭐냐면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게 이제 배당이라고 하고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우리가 통칭해서 배당주, 뭐 고배당주라고 표현은 아니지 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배당을 1년에 한 번 하지 않고 2번 중간 배당도 있고 분기마다 해주기도 하는데 뭐 통칭해서 우리가 뭐 연말에 배당한다라는 걸 보면 보통 이렇게 되겠죠. 뭐 폐장일이 있으면은 그 이틀 전에 배당 기준일이라는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다음해 3월에 뭐
배당금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배당주가 있다면 그걸 연말에 11월, 12월에 사지 않고 미리 9월, 10월에 사두는 전략이 요즘의 배당주 투자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름이 지나게 되면 굳이 그러니까 결산법인 따져서 연말까지 안 가고 네. 주식을 배당주를 투자하라라고 해서 지금 배당주에 관심이 높기도 한데요. 두 가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예.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배당 성향은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당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배당 성향.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느냐 뭐 예, 이런 그런 거요? 기업이냐 아니냐. 네. 배당 수익률은 현 주가 대비 앞으로 배당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느냐라는 네. 배당 수익률인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배당을 많이 줬던 기업인데 현재 주가가 낮을 경우 네.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증권사가 뽑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뽑았는데요. 뭐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삼성화재들인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그동안에 배당들을 많이 해왔던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인데 현재 주가가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배당으로 먹든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서 먹든 네. 먹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종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을 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주식 중에 몇 가지입니다. 물론 네.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 네, 물론 주가가 더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배당과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뽑은 증권사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고 팔 때 차익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네. 배당주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우리가 투자해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 네. 저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특히 기관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큰 손들은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안전마진이기도 한데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줬네. 뭐 최근에 5년간. 근데 주가가 낮네.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이익은 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수급들을 좀 보면은 뭐 큰 손들 같은 경우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네. 은행주, 보험주, 앞서 말했듯이 뭐 금융주 쪽으로도 많이 접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은행주와 네. 보험주, 그러니까 네. 금융주 쪽으로 많이 네.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나와 지금 있네요. 나오고 있네요. 표가 네네. 나와 있네요. 준비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네네.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수급들을 네네. 좀 보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 양대 큰 손들이죠. 네. 큰 손들이 이런 종목들이 왔다라는 거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회사들은 한 5년간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런저런 최근의 상황 때문에 주가는 못 올랐던 네. 뭐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은 갈 수 있는 좀 그렇게 좀 약간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표현이 과할까요? 약간은? 약간은 네. 안심해도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열어주세요. 반도체주 휘청. 아니 삼성전자 9만까지 가냐. 뭐 엔비디아 열풍이다. 이게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 반도체주가 또 뚝 떨어지는 경향이 보인단 말이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하나는 내용, 또 하나는 수급인데 네네. 내용을 좀 보면 그동안에 반도체 열풍을 불거왔었던 건 생성형 AI라고 할 네. 때는 뭐 챗 GPT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그 생성형 AI가 앞으로 우리 사회 뭐 생활 전반에 퍼지게 될 것이고 네. 거기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다. 네. 반도체는 물론 이제 칩이 중요하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탑이니까 네. 그런 고사양, 고부가가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기대감이 컸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TSMC라고 해서 파운드리 업체 누가 이제 설계해 주는 거 만드는 데인데 네. 생각만큼 물량을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여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를 수요를 그러니까 원할 줄 알았더니 네. 뚜껑을 열고 봤더니 기대만큼은 아니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 챗 GPT 말은 많이 했지만 예.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네.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반도체 장비를 연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쉽게 말해서 공장을 많이 돌릴 거면 네. 장비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수요는 없었다라고 해서 하락하고요. 뭐 엔비디아도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네. 주가가 다시 7만 전자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빠지게 됐었고요. 네. 두 번째 삼성전자만을 수급으로 놓고 보면 네.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대에 물량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삼성전자는 두 개의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7만 원대. 7만 원대. 7만 원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7만 원이 조금 넘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팔겠죠. 이제 난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해. 그러니까 7만 원대를 확 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 그걸 넘어서도 또 8만 3천 원대에 정말 전 국민이 물려 있는 네.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만 원을 깼다가 떨어지고 깼다가 떨어지는 데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 많은 물량이 또 뭉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7만 원대 물린 분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 분석으로는 네. 아무튼 반도체주가 뭐 이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오를 거다, 전망 좋다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쳤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반도체주는 많이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인 건 아니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가격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예. 지금은 감산을 통해서 가격 바닥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재고가 떨어지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네. 재고율이 큰 폭으로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재고가 감소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반도체 필요해, 반도체 필요해. 이 요구인데 네. 재고율이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고율이 얼만큼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관건은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 예,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갖다 쓰거든요. 네. 중국이 빨리 좀 힘을 내서 반도체 좀 더 많이 필요로 사주기를. 하는 네.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고율 요 수치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네. 좋겠네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주식은 무엇일까요? 1번 배당주, 2번 우선주, 3번 테마주. 자, 정답을 골라서요.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 남미 에콰도르에서 만든 뮤직비디오 한 편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나 춤이 특별하게 좋아서라기보단 한 출연자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전통적인 느낌도 물씬 풍기고 꽤 흥겹죠?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19만 명이나 시청한 화제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멕시코 민요풍의 멜로디가 독특한 매력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가 주목받는 이유,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성 때문입니다. 이 남성, 놀랍게도 피토라고 불리는 에콰도르 폭력 조직의 두목인데요. 현재 에콰도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일상복을 입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요. 심지어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노래는 마약 밀매 집단을 미화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에콰도르 교도소 측은 장비 불법 반입 여부 등 수감자가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반성하면서 갱생의 시간을 보내는가 했더니 뮤직비디오 전격 출연이라니 폭력 조직 두목의 예상치 못한 일탈이네요. 한 소년이 길거리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휙 나타나더니 소년을 그대로 덮칩니다.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의 주택가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인데요. 소년은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맹견에게서 떨어지려고 애를 썼지만 겨우 10살, 여린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약 2분간 소년을 물고 늘어진 맹견. 이웃 어른들이 달려와 간신히 떼어낼 수 있었는데요.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맹견은 말에 한 60대 여성이 기르고 있었는데 이미 3차례나 개물림 사고를 저지른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해당 견주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요.
영국에는 무책임한 견주에게 최고 징역 1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복잡한 그림을 마법처럼 뚝딱 그리곤 어때요? 참 쉽죠? 라고 말했던 미국 화가 밤 로스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많은 아이들을 크레파스라도 손에 쥐게 만들었던 그의 작품이 최근 시장에 나와 화제입니다. 특유의 뽀글뽀글머리와 수염,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정감 가는 이 얼굴, 우리나라에선 밥아저씨라는 별칭으로도 통하는 미국 화가 밤 로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1983년 그림방송 첫 화분인데요. 구불거리는 돌길과 연못, 곱게 물든 나무를 섬세하게 묘사하더니 30분 만에 뚝딱 숲속의 산책이란 이름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런데 최근 이 그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40년 전 방송국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모금 행사를 통해 처음 이 그림을 사들였다가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화랑에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화랑 측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성까지 고려하면 매우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작품이라며 이 그림의 가격을 우리 돈 13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네, 이어서 기업 소식과 소비자 트렌드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원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소식, 잘 나가는 배터리 업계 소식이라고요? 네, 요즘 전반적으로 수출도 어렵고 고금리에 고유가의 기업들 실적이 좋지만은 않죠. 예. 그런데 배터리 업계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다른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데 반해서 배터리 분야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 한번 보실까요? 네. 올해 2분기 말 기존 국내 배터리 3사의 직원 수가 2만 7천 명으로 1년 사이에 3,500명이 늘었는데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0년 말에 7,500명에서 2년 반 만에 11,700명으로 50%가 늘었습니다. 와, 인력이 올해 정말 많이 늘고 있네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대학이나 연구소들과 산학 협력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LG엔솔은 올해 4월에 미국에서 채용 행사를 열었고 삼성 SDI는 이번 달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수 인력들을 모집하기 위해 복지 혜택도 커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00제곱미터 규모의 사내 어린이집을 충북 청주 오창 플랜트에 열었습니다. 와. 어린이집인데 규모가 상당하죠. 시설 좋아요. 네, 시설이 수준이 아주 좋아요. 미디어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160명의 원생들이 들어갔는데 교직원이 60명, 원어민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던 CEO의 말이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원 80%가 MZ세대인데 그런 분위기에 맞게 회사 내에 게임이나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재충전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와, 부럽네요. 네. 다음 소식은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는 소식이라면서요. 네, 우리나라에 기름거리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주유소에서 쓰는 그 기름 말고 먹는 기름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 가게들인데요. 이 가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모란시장의 백년 기름 특화 거리입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거리에 정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해서 나중엔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기름집들이 업력이 40년씩 든다고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가게를 저희도 몰랐던 걸 보면은 아마도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과 진흥공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말 이 모란 기름 시장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홍보가 우리들의 그 상권을 살리는데 또 우리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온라인 플랫폼하고도 우리가 협력을 구해가지고
그다음 홍보, 또 판촉, 배달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는 양을 갈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매출을 넓힐 수 있도록. 네, 앞으로 대를 이어서 질 좋은 기름을 판매할 곳이라는 뜻에서 100년 기름 가게로 선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 산하 기관들도 나선 겁니다. 참고로 보통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깨를 많이 볶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벤조피렌 같은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오는데 이 기름거리에선 좋은 깨를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타지 않게 조금만 많이 볶지 않는 방법으로 여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100년 기름 가게 이름이 좀 전통적인 느낌도 있고 왠지 되게 장인이 만든 기름일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거든요. 자, 모두 기름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가보시는 100년 기름 가게로 좋을 것 성남 같아요. 모란시장입니다. 네, 이 고소한 소식에 이어서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앞서 저렇게 좋은 기름을 만들어도 많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앞서 참기름 같은 경우만 봐도 메이커스나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데요. 포장도 예쁘게 하고 전통 있는 가게라는 점을 강조해서 타지에 있는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가서 카카오는 아예 우리 동네 단골 시장으로 전국의 100개 시장을 선정했는데요. 4만 9천 명의 시장 상인들이 톡채널 메시지 발송을 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고가 쌓일 경우에는 메이커스의 제가버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더 잘 팔리게 도와준다는데요. 화훼 농가의 생화 판매라든가 못난이 농축 수산물이 이 서비스 덕을 톡톡히 본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구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랫폼 기술까지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은 영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연휴 시작이에요. 맞아요. 벌써 추석인데 흔히 극장가에서 추석은 소위 정말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목에도 정말 대목답게 국내 영화 아주 빅3가 개봉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추석 한국 영화 3파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네. 저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올해 추석 극장가를 책임질 3편의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과 거미집, 보스턴 1947, 1947 보스턴 이렇게 3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포스터만 봐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번에 추석 연휴 상당히 길거든요. 네. 이 기간을 함께 해줄 3편의 영화. 자, 편집장님의 가이드로 한 편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뭔가요? 처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강동원 배우가 주연을 맡은 추석 테마 영화입니다.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라는 작품인데요. 강동원 배우 자체가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건당 1,000만 원이어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천기를 잃는다고 해서 하늘천. 형님! 바로 가시죠. 뭐야 너? 야, 신나는 노래 액션에 강동원 씨가 검은 사제들에서 구마 사제로 이제 악마를 쫓더니 이번에는 귀신을 쫓는 퇴마사가 됐네요. 맞습니다. 사제복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 가짜 퇴마사의 양복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강동원 배우가요. 이번에 퇴마 주특기를 보여줄 예정이에요. 네. 이 작품에서는 그 미스터리한 판타지 속에서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퇴마, 연기 그리고 뭐랄까요 판타지 연기를 선보여 왔던 강동원 배우의 특장점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간 이 강동원 하면 떠오르는 도사 캐릭터 전우치, 현대판 전우치냐라는 평도 들리고 있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코미디를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극장으로 달려가실 것 같은데요. 딱 추석 오락 영화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강동원 배우를 위한 가족 오락 유령 코미디입니다. 이 캐릭터는요.
귀신을 믿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통찰력, 그러니까 촉과 감으로 사람들을 약간 귀신 테마를 한다고 홀리는 이 천박사라는 인물이에요. 네. 그러다가 지금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는 진짜 악령의 존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요. 오컬트이기도 하고 강동원 배우가 칼을 정말 멋지게 휘두르는 액션이기도 하고 판타지와 코미디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웹툰 빙의라는 작품이 원작이에요. 여기에 허준호 배우의 묵직한 캐릭터 그리고 이동희 배우의 맛깔나는 티키타카 코미디까지 더해집니다. 와,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데 보통 귀신 잡거나 몰아내는 사람들 우리가 무당 혹은 뭐 테마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박사예요? 박사학위 있나요, 이거? 그러게요. 박사학위는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맡아준다. 천박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천박사라는 캐릭터가 전통적으로 막 테마사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사람의 약한 점을 오히려 그 보듬어주는 이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에 가까운 술수라고 할까요? 네. 이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천박사의 아주 신출귀몰한 술수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실게요. 예. 네. 청사원 수진군 오방영신 대령하라. 이런 걸 바로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박사님? 망주석에 깃든 망령은 퇴마예요. 나무 동방적재 주세 낙기야 핸드폰 내리고 물러가라 낙기야 물러가라. 믿음이만 폭발을 하는 거지. 어머. 뭐 핸드폰 내리고 이런 게 약간 좀 현대적인 설정도 들어있네요. 그렇죠. 저런 설정 자체가 약간 특수 효과를 통한 사람들에게 테마를 믿게 하는 이런 설정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 천박사와 임배가 주고받는 약간 티키타카도 웃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또 전통적인 테마 그 주술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다양한 재미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이것도 온 가족이 함께 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극장에서 만나는 빅3 중에 두 번째 추석 영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영화 칸의 배우 송강호 배우가 이번에는 영화 속의 영화 감독으로 돌아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다시 찍어야 해. 그대로 놔둬 김부장. 아니, 뭘 다시 찍겠다는 거야? 결말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걸작이 나올 것 같아. 걸작을 왜 만들어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아주 색다른 장면을 만들어야 돼. 와, 영화 감독도 진짜 잘 어울려요. 박진감 넘치고 저 오케이 하는 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네. 영화 거미집에서 송강호 배우가 영화 감독 역을 맡았습니다. 네. 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예요. 인류 감독이 되고 싶고 정말 이 불타오르는 창작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치정, 삼류 영화를 찍는 감독이라고 취급받는 김열 감독,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네. 어떤 영화를 이미 찍었는데 결말만 바꾸면 진짜 역사에 남는 걸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찌저찌 설득하고 속여서 이 마지막 장면을 다시 찍으려고 하는 그 감독님과 그를 둘러싼 배우, 제작자, 모든 영화판의 사람들이 펼치는 그야말로 나는 소동극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김지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어요. 김지훈 감독의 스타일리시한 힙한 70년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소 영화 속의 영화 같은 조금은 어렵고 연극적인 부분이 있지만 오랜만에 극장에서 만나는 영화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작품입니다. 네. 이 극중 극현실이라서 영화 속에 또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백과 칼라를 오가면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뭐랄까요, 이 창작열에 불타는 영화판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되게 흥미로운 재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거미집을 찍는 영화 이름이 거미집인 그렇죠. 거군요. 네. 칸의 남자 송강호를 비롯해서 임수정 배우도 나온다고 하고 오정세 배우도 나온다고 하고. 아까 화면 쫙 보셨을 때 오, 저 배우들이 다 나와 하실 텐데 송강호 배우를 비롯해서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박정수, 장영남 배우까지 그야말로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연기자라는 배우들이 모두 총출동을 했습니다. 사실 좀 실험적이기도 하고 블랙 코미디의 맛이 있어서 이 호흡을 살려내는 건 결국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양상구를 보여줬다. 배우들도 자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송강호 배우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영화 속의 역할이지만 감독님을 좀 연기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30년 가까이 카메라 앞에서만 서다가 뒤에서 이렇게 촬영을 봤는데 와, 배우들이 진짜 멋지더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송강호 씨 하면 무엇보다 칸의 남자잖아요. 네. 이 거미집 역시 칸에서 먼저 상영이 됐어요. 맞습니다. 지난 5월이죠. 76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돼서 호평을 받았고요. 칸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여서 아주 긴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이기도 해요. 이제 한국 관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김지훈 감독과 송강호 배우 진짜 오랜 인연이거든요. 98년 조용한 가족을 시작으로 25년째 이어진 5번째 합작품입니다. 자, 거미집도 참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1947 보스턴 이 얘기도 해주시죠. 네, 그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 마라토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에요. 1947 보스턴 영상으로 먼저 보실게요. 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제2의 송기정이 베를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와, 이것만 봐도 벌써 마음이 벅찬데 제2의 송기정이 베를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와, 이게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요. 맞습니다. 1947년에 그러니까 광복 후에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소위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서 무려 우승을 한 실화예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던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고요. 강재규 감독의 작품입니다. 2015년 장수상에 의해 8년 만에 복귀작인데 얼굴 보셨던 것처럼 하정우 배우가 손기정님의 연기를 합니다. 일장기를 가렸던. 그렇죠. 가렸던 최초의 우리나라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뒤를 이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달려나간 서윤복이라는 마라토너는 임시완 배우가 연기를 해요. 태극기를 달고 이룬 최초의 승리라고 하고요.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발로 마라톤을 뛴 선수들의 그야말로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보면서 우리가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왜 몰랐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라톤의 즐거움을 또 이 벅참을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한국인이라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작품인데. 또 이런 게 좋은 게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천박사 그리고 거미집 1947 보스턴까지 추석 이제 대목을 앞두고 개봉한 세 편의 아주 풍성한 한국 영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또 재밌으면 박 편집장님 표정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1번 배당주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지안 아빠님 그리고 해피맘님. 두 분 모두 학부모이신 것 같아요. 아빠 한 명, 맘 한 명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하루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